네, 당초 순탄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난항을 겪으면서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부터 줄줄이 예정된 인사청문회 역시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청와대가 사과까지 했지만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놓고 계속해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힘겨루기 양상 얼마나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좀 분석을 하십니까? 일단 저는 길게 가지는 않으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인사 검증이 있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장 전입의 경우는 이제 부인의 위장 전입을 시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몇 가지 의혹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정말 부정적으로 어떤 그동안의 위장 전입의 문제가 되게 부동산 투기 문제 아니면은 아주 좋은 학군으로 자녀를 이동시키기 위한 이런 부분이 국민적인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이 국민적으로 아주 나쁜 악질적인 위장 전입이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는 것 같고요. 예. 야당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됐던 5가지 이런 위장 전입이라든가 또는 탈세라든가 또 논문 표절이라든가 이런 5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인물들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공약이 사실은 국민들께 보이는 모습들을 야당은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벌써 약속을 어긴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예. 반면에 여당의 입장에서는 국민 중 10명 중 7명 정도는 그래도 인준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인데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우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지 않습니까? 예. 이 장관 국회 총리 인준이 돼야 장관을 임명할 수 있고 그래야 국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 공세보다는 빠르게 인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것들이 결국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저는 정치적인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 자칫하면 이것이 결국은 새 정부 출범을 미루면서 국정이 원활하게 진전되지 못한다면 여당도 야당도 국민도 모두 손해를 보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말에 오늘과 내일 아마 지금 청와대 정무팀들 전병헌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지금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또 여당의 입장에서도 조금 전에 기자회견까지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 문제도 야당도 대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듯이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강조를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면 전환에 좀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여당 원내대표 기자회견이 아니고요. 대통령의 사과입니다. 대통령의 사과고 이런 이제 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칙을 지켜달라는 이런 요구고 어떻게 보자면은 야당으로서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야당도 지금 이낙연 후보자를 굳이 발목을 잡아서 이렇게 할 그럴 지금 여유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후보자뿐 아니라 3명의 후보자가 모두 위장지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장지인 문제 말고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높이 세웠던 5대 원칙이 모두 좀 빗나가는 그런 몇 가지 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정예시의 문제도 있고 또 그림을 구입하게 했다든가 또 5대 비리 중에 하나씩 골고루 다 이렇게 정면은 아니지만 격가지를 다 이렇게 치고 나가는 형국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야당의 요구도 어떻게 보자면은 우리한테 체면을 좀 세워달라는 거거든요. 뭐냐면 대통령이 왜냐하면 이 원칙을 세운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따라서 또 우리는 이전 정부와 다른 아주 대단한 인물들로 조각하겠다고 했던 또 그것도 대통령이고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좀 사과를 하고 이 문제는 대통령이 결자 해제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테고 그래서 그렇게 풀 텐데 이렇게 대국민 압박을 하는 이런 형식은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미국 영화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직접 또 우리도 많이 했죠 이전에. 직접 바쁜 시간에 만날 수는 없어도 전화를 해서 이런 참 현실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양해를 부탁한다. 그리고 국정이 바쁘지 않으냐. 이거 정말 다음번부터 이렇게 없도록 하겠다든가 하는 이런 전화 한 통 또는 국무회의나 또 수석 비서관 회의를 통해서 내가 해보니까 국민들한테 참 민망하게 됐고 여러 여야한테 협조를 구해야 될 시기에 이런 문제로 늦어져서 참 송구하다든가 하는 여러 형식이 있을 겁니다. 그건 주초에 아마 여러 가지는 풀릴 것으로 보고요. 또 대통령의 이런 커뮤니케이션 소통 스타일이라든가 원칙을 보자면은 풀릴 문제 같은데 그전에 여당으로서는 또 청와대 정무팀으로서는
대통령이 굳이 나서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또 바라는 것은 또 여야 당청 관계의 속성이긴 한데 근데 결국에는 기자회견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야당도 협조할 의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대통령이 세웠던 높은 기준을 실제로 그 조각 과정에서 어긋나게 된 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적절한 해명하는 방식이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해명이 있을 거라고 보신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야당의 반대가 이렇게 계속된다면 발목 잡기로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민의당의 경우 지역 민심을 고려해서 끝까지 반대하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야당 입장도 곤혹스럽습니다. 대통령의 이 초기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요. 뭐 역대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번 사안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있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 무려 20명이 위장 전입했는데 다 사실은 청문회에서 결국 논란 속에서 임명이 됐거든요. 또 뭐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과연 이것이 낙마를 시킬 사안이냐 이런 부분에 야당도 고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은 대통령 스스로 세웠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과 야당들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그런 법을 어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납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다. 대신에 야당 입장에서는 초기부터 정말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이 쏟아질 경우에는 또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도 사실은 뭐 강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편한 입장은 아니거든요. 국민의당은 또 더구나 당연합니다. 그동안 초기에 좋은 후보자들이 뽑혔다. 더구나 이낙연 후보자의 경우는 사실은 국민의당에서도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제대로 된 검증을 해서 좋은 인사를 우리 국정을 이끄는 그런 고위 공무원에 임명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반대해야 되는 입장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청와대와 여당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들에게 일정하게 명분을 세워주고 한다면 야당도 받아들이면서 서로 윈윈하는 시스템이 될 거다. 내일 아침에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이 있습니다. 이제 정례 회동인데요. 아마 이 자리에 전병헌 정무수석이 참여를 해서 야당들에게 협조를 구할 거고요. 물론 더불어서 그동안 소통하고 또 몸을 낮춰서 직접 국민들과 만나고 또 여러 정당을 만났던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풀어가는 행보를 청와대에서 잘 마련해서 야당과의 이런 정치적인 그런 접점을 찾는다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잘 풀릴 수 있다. 대신에 서로 간에 이것들을 대승적으로 흔쾌하게 야당의 입장도 존중해지고 또 야당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정치적인 활로를 다 열어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런 이해의 과정들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예. 자, 총리 인준이 늦어지면 나머지 조각 작업도 좀 꼬이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인수위원회가 없이 이번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어떤 식으로는 다음 주에 이제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뭐 비서실장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 사과문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보면 내용은 상당히 절절합니다. 그리고 솔직한 이 토로도 있고요. 그 충분히 내용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만 형식이 그 비서실장이 사실 이렇게 사과한 것도 전례가 참 드문 일입니다만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직접 당사자 아니냐 이제 그게 형식 문제에 매듭이 걸려 있는데. 그 뭐 여러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저는 보면은 사실 역대 정부에서 이 첫 총리 인준이 잘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이번에 제일 빨리 될 걸로 아마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전 박근혜 정부 때 보면 7명의 총리 후보자가 있었는데요. 3명만 통과했습니다. 3명 낙마했고 1명은 아예 인준 절차도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 한성수 총리 한 달 걸렸습니다. 고건 총리 노무현 대통령 때 한 달 넘게 걸렸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김종필 총리 6개월 걸렸습니다. 그때는 서리 제도가 있어서 인준을 안 받고 서리 상태에서 이제 국무총리 업무를 받습니다만 정부는 장기적으로 이 문제는 협치의 어떤 틀 이게 이제 첫부터 기싸움이 나기 좋은데 사실은 완벽한 어떤 총리 후보자를 또 고르기가 또 사실 이번에도 드러났지만 이낙연 후보자 처음에 얼마나 근사해 보였습니까? 그리고 저희도 뭐 언론계 선배기도 하고 해서 다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만 이게 뜻밖의 사소한 게 하나둘씩 드러나니까 이게 상당히 발목을 잡히는 꼴이 되는데 이 문제도 난 장기적으로는요. 개헌이든 뭐든 총리 문제도 왜냐하면 총리가 그 국정을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예 국회에 넘기거나 국회에 뽑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미국처럼요.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러닝메이트로 국무총리를 아예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해야지 이게 계속 역대 정부별로 첫 힘겨루기가 되는 식으로 되고 또 이 우리
청문회가 얼마나 아주 온갖 것을 다 하거든요. 뭐 특히 뭐 인신 가족 관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뜻밖의 일도 나오고 해서 이것들이 초기에 항상 이게 많이 지연되고 또 뭔가 초기에 좀 긴장 관계를 갖게 되는 일인데 좀 제도적으로 좀 해결될 방안도 장기적으로 다음에 또 개헌 논의가 있다고 하니까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두 딸이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당장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한 거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후보자가 이제 앞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애초에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초기부터 청와대가 인선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이례적이었죠. 당시 위장 전입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청와대가 직접 밝혔고요. 이후에 이제 증여세를 임명이 된 이후에 발표한 이후에 이제 증여세를 낸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청와대가 제대로 검증을 했느냐라는 야당의 지적은 뭐 타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과연 청와대가 이런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강경화 후보자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본다면 또 외교적인 역량이라든가 특히 국제사회에서 외교 관계에서는 과거에 반기문 전 총장 이전에 코피 아난 총장 그리고 현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까지 다 정말 고위직에 적극 기용할 정도로 외교적인 역량이 뛰어나고 특히 우리나라의 외교 관련해서는 사실 강경화 후보자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많은 국제사회에서의 배려와 또 협력을 했던 그런 인품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또 고시 출신이 아닌데다가 또 여성의 유리천장을 뚫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대신에 이런 충분히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했다는 것이 결국은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일의 경우 이런 검증의 상황에서 발견이 됐다면 아무리 좋은 의미가 있어도 사실은 지명을 해서 정부 자체가 도덕성에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 애초에 저는 지명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지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정부가 출범을 해서 일을 해야 될 시점인데요. 예. 또 그런 측면에 이해할 측면이 있습니다. 인수위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3월 10일 탄핵 이후에 60일 만에 선거가 있었고 불과 10여일 만에 지금 후보자를 내놓은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을 이해할 측면은 있다라는 측면에서 야당도 좀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런 검증이 충분히 안 된 측면이라든가 또는 만일의 경우 검증 과정에서 청문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초기부터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많은 또 장관 자리를 지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정말로 원칙을 제대로 세우고 청와대에서 이 기회에 5대 원칙을 문재인 대통령이 애초에 공언을 했지만 네.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인사 지명을 하고 또 발탁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좀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도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시작부터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돌파구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번 현실에서는 이미 지명이 된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야당의 이해를 잘 구해야 될 거고요. 국민적으로도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될 것이다. 만일의 경우 정말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격 사항이 있거나 예. 나왔던 뭐 위장 전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장 전입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주로 부동산 투기라든가 또는 정말 좋은 학군으로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 뭐 했던 그런 사안들이 국민적인 비판을 받았고요. 이런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되게 국민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시는 그동안의 관례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들의 장점과 단점을 국민들께 잘 소상히 설명하고 청문 과정에서도 그런 국민적인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5가지 기준이 사실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번 이낙연 후보자의 경우도 사실은 뭐 의원 생활을 뭐 4차례 거기다가 도지사를 하면서 10여 차례 예. 검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들이 나왔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런 5대 이 원칙에 대해서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정말 국민들에게 이거는 낙마시켜야 된다라고 이 정도의 수준과 이거는 충분히 그동안의 절차와 관례상에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용인이 돼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좀 일정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획일적으로 또 이걸 적용하기는 어렵거든요. 그 시대가 변하고 법 감정이 다르고 국민들이 보는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국민들께 좀 천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애초에 당신 스스로께서 이제 이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이해를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또 국회 차원에서 어떤 법적 기준을 만들 것인가 예. 이 부분도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퍼센트가 88%에 달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민주당의 지지율 역시 5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네. 했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그 대통령 한 뽑았다가 얼마나들 많이들 실망하고 또 걱정들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예. 정말 이번에는 정말 잘 돼야 된다. 그리고 예. 새로운 세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남들은 다른 대내외 환경도 만만치 않고 잘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잘 되길 바라고 초기에 또 여러 면모에서 전혀 새로운 면모를 보였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종의 함정은 뭐냐면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사실 역대 정부가 모두 높았습니다. 이게 뭐 지난번에 500만 표 차가 이게 최고다 그러는데 사실 500만 표 차는 이명박 대통령도 500만 표 차로 이겼고요. 예. 또 YS 초기 때도 이만큼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역대 정부 초기에는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가 있고 이 시기에 사실은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고 또 하나 지금 검증 논란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국민들에게 이중잣대로 비치면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설정한 기준은 나도 스스로 지킨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그러면은 저 이중잣대구나. 그때부터 조금 신뢰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걸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기대가 높을 때 저는 그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협치와 또 소통의 스타일 문제를 특히 높이 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일이라는 것이 이제 대통령이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당이 120석밖에 안 됩니다. 과반에서도 30석이나 부족하거든요. 어느 대통령보다 또 어느 여당보다도 야당과 협조하고 때로는 억울하지만 설득도 하고 예. 또 호소도 하고 직접 만나기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협치와 소통, 이런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더더욱 좀 자신감 있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